1895년 동학 농민운동이 전국을 휩쓸던 시기, 깜깜한 밤 한 조용한 사찰에 관군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밀란의 불씨가 된 불온 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찾던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농민혁명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개혁을 주장해 농민군 사이에서는 정다산 비결이라 불리던 이 책. 이 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산의 가장 잘 알려진 저작 목민심서. 순조 때인 1818년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44년이 지난 1862년.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던 철종 만년. 얘들아! 얼핏 보아도 피죽도 못 써먹어 근근히 명주를 이어가는 가난한 민가. 내가? 사회 구제책으로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오늘도 더 뜯어낼 게 없나 혈안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전. 지방 관아에서 근무하는 이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형방 등이 바로 그 아전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근무하는데요. 매일같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뜯어내 배를 불렸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밀란이 잇따랐던 그 시절, 관리의 부패와 아전들의 욕심은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바닥까지 긁어 살림을 빼앗아가는 통에 가뜩이나 헐벗은 백성들은 남아날 게 없었습니다. 무능한 군주로 알려진 철종은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하들과 지식인들에게 삼정문란과 밀란의 해결책을 올리라 명령한 것입니다. 전라도 장성의 대학자인 노사 기정진은 조선의 병폐는 간악한 수령과 아전들의 횡포에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권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가 최초로 역사의 한 줄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이 지금 목민심서를 읽어봤는데 이 목민심서에 이 삼정문란을 해결하고 탐관오리를 정치하고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방침이 다 들어 있습니다. 빨리 전하께서는 목민심서를 읽으시고 그 목민심서를 이 묘당에 내려보내서 내각에 내려보내서 그 목민심서에 나오는 방법으로 이 삼정문란과 탐관오리를 정치하는 데 쓰도록 하십시오. 이 올린 상소가 있다고. 타산의 위대한 저작은 수십 년이 흘러서야 빛을 봤습니다. 근래 듣자니 목민심서가 구설수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위태롭고 두렵습니다. 한 글자 반 구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선 안 되니 잘 헤아려 주십시오. 타산도 생전에 이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심서란 마음으로 올리는 글, 즉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생각을 적은 책인 것이죠. 타산은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반역 죄인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난 죄인이 쓴 목민심서는 권력자들의 부패 실상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성토하는 거죠. 이 위대한 책이 오랫동안 불운 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후 목민심서는 공직자 윤리의 교과서가 됩니다. 조선 후기의 관료들이 지방관으로 취임할 때 필사했던 경전이었고 지금의 공직자들에게도 본분을 일깨우는 고전입니다. 목민심서 한지를 필사해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다산의 목민심서의 가치가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필사본들이 목민심서가 남아있는데 그 앞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현감 뭐 이런 이제 갈 때 필사해가지고 간 거예요. 전남 강진의 타산 수련원. 해남 연동에 있는 노구당 하면은 해마다 2천여 명의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공직의 윤리적인 지침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공직생활 한 남은 30년간 그 공직자 생활 동안 전문가로서의 그런 소명을 다할 것을 가슴에 품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공복의 자세로서 청렴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계속 발전적인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타산이 당시 수령들의 폐해를 고발하고 올바른 목민관이 지녀야 할 덕을 제시한 목민심서. 타산의 방대한 저서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1표 2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타산이 세상을 떠난 지 180여 년이 돼가는 지금 아직도 타산의 사상이 공직자들의 도덕적 지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주 건조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풍부한 사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지방관의 어떤 자세로서 정말 그냥 지방관이 아니라 좋은 지방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침서 같은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산이 살던 조선 후기는 국가의 통치 사상이던 성리학이 뿌리채 흔들리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의 폭정에 시달려 피폐하게 살아야 했죠. 조선시대에 청백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렴한 관리들에게 내리는 상이었죠. 이 청백리 표창을 받은 사람이 조선 왕조 500여 년간 218명인데 외란 전에 받은 관리가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 동안에는 겨우 5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그만큼 탐관 오리가 넘쳐났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의 지방 수령들은 오직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할 뿐이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통령들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8년 동안 국민을 사랑한 최고 통치권자들입니다. 사랑하는 2,300만 동포요.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내리시는 것이라면 죽음의 약사발도 달게 받겠습니다. 친애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 여러분 앞에 바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분들을 이구동성으로 사랑하는 국민, 친애하는 국민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과 국민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말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국민들일 텐데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진정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의 애민.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학문인 실학의 본령이자 다산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애민은 단순히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던 진정한 백성의 삶이 있었기에 달랐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겪었던 시대는 이랬습니다. 부엌문을 열고 나오던 이 아낙네, 뭔가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쓰러져 있는 남성은 이 아낙네의 남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남성.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아낙네는 어디론가 도움을 요청하러 황급히 달려갑니다. 아들을 낳으면 군역을 내야 했던 조선의 조세제도. 부강한 국가를 만들려던 이 제도 때문에 조선 후기 민중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자식을 낳았다고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자 그것을 비관한 가장이 자신의 생식기를 잘랐다는 끔찍한 사연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산은 애절량이라는 슬픈 시를 남깁니다. 갈반막을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시아버지는 죽었고 갓난아이는 배는 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3대가 군적에 올랐더라. 부자들은 평생 풍악이나 즐기면서 쌀 한 톨 배 한 치 바치지 않구나.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다산의 시 애절량은 자신의 눈에 각인된 뼈아픈 현실을 눈물로 꼭꼭 눌러 적은 시대의 성토였던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책임의식이 동반된 슬픔입니다. 다산이 말하는 애민이란 핍박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애민이야. 그냥 일반 사람을 사랑하란 말이 애민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애민. 다산은 우리가 애민 정신을 본받작할 때 애민은 그저 그냥 그 어떤 특정하지 않은 일반 백성을 살아가 그런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야. 다산은 확실히 구별해 놨단 말이야. 아까 말한 노인들, 유아들 안 돌봐주면 부모가 있는 유아야 좋아요. 부모가 없는 유아들 이런 사람들 안 돌봐주면 죽어버리지 않나. 교육도 못 받지 않나요. 이런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애민의 실행안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 명확해지는데요. 독거노인과 어린이, 병든 자, 상을 당한 자, 그리고 이재민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인데요. 복지제도를 다산은 200여 년 전에 이미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니, 다산은 애민은 확실하게 규정을 해갔어.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다산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야말로 이 6가지 종류 인간을 봐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면에서 야각이 짝이 없는 이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게 그건 개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국가 사회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라 그거예요. 그게 애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해야 할 일이야. 다산이 실질적 정책과 시대를 앞선 해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신선했던 그의 삶에서 찾아봅니다. 다산은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벼슬까지 하다 전라도 해안 지방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강진에서의 18년 유배 생활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바닷가로 귀향을 가자. 어린 시절에 학문의 뜻을 두었지만 20년 동안 속세에 빠져 선왕의 대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결을 얻었구나. 이에 육경과 사설을 가져다가 연구하고 고중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취사 선택해서 나 자신의 학설을 갖추어 놓았다. 다산은 중국의 금서와 당시 최신판 책까지 인용해가며 자신이 사업이라고 칭했던 학문과 사상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타고 이지 선생이 있는데요. 그분은 아주 혁명적인 사고를
공맹을 필요 없다는 거, 공맹 필요 없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타고 이진생이 70세에 혹세무민으로 감옥에 죽습니다. 금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지 선생을 인용합니다.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강진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강진에서의 18년 유배 생활 동안 타사는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완성해내는데요. 여기에는 강진이라는 지역적 영향이 컸습니다. 호남 대표 명문가 해남 윤씨 집안이 타산의 외가였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였던 조선 후기 최고 문인화가였던 공제 윤두서가 그의 외조부였던 것입니다. 선조님들이 예를 든다면 예교관으로 영경을 다녀오고 또 현재 지금 북경이겠죠. 수도. 거기서 올 때마다 학문적인 책을 신학문, 실질적인 학문을 갖다가 우리 선조님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궁핍했던 유배 기간 동안 거처도 없던 다산에게 초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외가 해남 윤씨 집안이었습니다. 초당과 백여리 거리, 반나절 떨어진 해남 윤씨 종가 노구당에는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장서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호남 실학제 요람이라 불리기도 했죠. 소실되고 현재 남아있는 책이 만여 권에 이를 정도입니다. 다산은 유배 기간 동안 노구당의 방대한 장서들을 토대로 학문 탐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외갓집에서 말하자면 책을 빌려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산초당에서도 그 윤당 선생의 그 책이 천여 권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진으로 유배 간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배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구당 일대 차밭. 평소 차를 즐기던 다산은 이곳에 직접 차를 심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유배살이에 따뜻하게 손 내밀어준 외가에 작게나마 고마움을 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꼭 가을에는 그 창지, 창문, 전부 오직 창문이 많습니까? 노구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기를 손수 당신이 그걸 발랐답니다. 풀을 써가지고. 다산이 유배 기간 동안 몰두했던 분야는 크게 두 가지, 경학과 경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경세학이라면 그 근본 철학을 다루는 학문이 경학입니다. 그의 수많은 경학서 중에 가장 빛나는 성취라면 바로 주역사법을 풀이하고 주석을 붙인 주역사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중국의 주자학 외에는 모든 학문과 사상을 이단이라 여길 정도로 폐쇄적이었습니다. 다산은 그러한 학문 풍토에 변화를 가합니다. 다산의 주역 사전은 기존의 학문 해석을 넘어 창조적 재해석의 단계에 이른 성과였습니다. 다산은 변혁 사상가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개혁가, 그 개성자는 중국에서는 주자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데 개혁 사상가 중에는 다산만큼 치밀하게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중국에도 거의 없어요. 그 점에서는 정상의 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다산이 주자학을 새롭게 해석해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부단한 학문 탐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상과의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타산 초당 뒤에 만덕산을 거슬러 오르면 바다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천일각. 이곳에서 다산은 흑산도로 유배간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동백숲을 지나 나오는 곳이 만덕사. 지금은 백년사로 불리는 사찰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불교 사상과 만나게 됩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불교는 배척됐습니다. 다산도 불교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대학 공의에 읽어보면 불교인들은 허량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좌선을 하는데 그 불교가 실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던 거죠. 다산이 유배를 온 것은 천주교도들을 탄압한 신유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다산은 천주교를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입어 결국 유배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승려들과의 만남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벽촌에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은 승려들 말고는 별로 없었죠. 해장과 초이선사가 그들입니다. 천주교 때문에 평생 그 공격당해가지고 시련을 겪었는데 또 불교에 빠졌다고 또 비난받으면 또 이것도 문제니까. 다산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유학자로서 하기 어려운 불교 관련 서적 편찬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대둔사지와 만덕사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불교사를 이해할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는 사지를 유학자 다산이 편찬한 것입니다. 다산이 그 만덕사지를 지어주는 것이나 또 대둔사지에서 대동선교고를 지어주는 경우에서처럼 불교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그 하나의 유학자로서의 그 기술을 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다산이 그 유배 시기에 불교와 교류하면서 불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깊이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산은 또한 승려를 통해 유배지에서도 다도 문화를 즐기게 됐습니다. 정약용의 호, 다산 또한 차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차라는 게 고려시대 때는 매우 융성했습니다. 차 문화가 승려들을 통해서 특히 양반 사대부들도 뭐 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차 문화가 굉장히 성했는데 이시조선이 성립되고 나서 거의 맥이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로 승려들 사이에서 전승이 되고 궁중의 의식을 행할 때 차례라든가 의식을 행할 때 그 차가 쓰였지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평민들 사이에 차 문화가 거의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장, 다산, 초이 시대에 와서 이 한국의 차 문화가 다시 중흥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산은 해장을 통해 조선시대 차 문화의 부흥을 일으킨 초이 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초이는 해장의 제자로 그는 다산을 또 다른 스승으로 여기고 시를 배우며 사상을 논하게 됩니다. 다산과 해장, 또 다산과 초이, 이들의 만남은 조선 후기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간이 만든 학문과 사상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차원의 유교 불교 사이의
사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산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상사로 보면은 유교 불교의 교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이 경학이라면 백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경세학이라고 다산은 생각했습니다. 다산이 자신의 학문 탐구를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산 정유영 선생은 평생 사업을 하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쪽의 백성들이 이익이 가게 하는 그런 글쓰기가 그분의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산의 경세학에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제도를 바꿔야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문제라는 것, 다산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산은 강진 유배 시절 학문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시골 서민들의 아이들을 제자로 맞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학동들은 이학래, 이강회 등 아전의 제자들입니다. 특히 황상은 다산이 해배되고 생을 마칠 때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둔한 것, 막힌 것, 답답한 것.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산이 말한 삼근계입니다. 제자 황상이 자신은 아둔해서 학문을 할 수 없다고 자책하자 다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학문에 재능 있는 자들의 게으름과 교만함을 꾸짖었습니다. 다산에게 받은 삼근계의 가르침을 황상은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황상 학문이 여러 분야에도 좀 공부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시제가 높아요. 시를 잘 지었어. 문학가로서 항상. 제자 이학래는 다산의 형 정약전의 자산 어보를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으로 다산 학문의 모든 편집과 정리를 책임졌다고 하죠. 그렇다면 다산은 어떻게 시골의 무지렁이 학동들을 양반 자제 못지않은 지식인들로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다산의 남달랐던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천 따직 거물현 누르황 지구집중. 이 같은 중국식 천자문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산은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다 색깔로 갑자기 넘어가는 건 오히려 헷갈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학편에 나오는 이천자문입니다. 아학편은 기존 학습의 아동 발달 과정을 무시한 점을 개선해 새 방향을 제시한 책인데요. 한마디로 대안교과서였던 것입니다. 하늘천 따지 아미부 어미모 임금군 신하신. 그 학편 이천자를 만드셨는데요. 첫째, 천지 부모 군신 부부 이런 형태로 만드셨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한 글자를 배우면은 다른 글자까지 연상시켜서 알 수 있도록 흐릴 탁자를 배워서 맑을 청자를 알 수 있고 밝을 명자를 배워서 어두울 암자를 알 수 있도록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산은 각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 집중 교육을 시켰는데요. 가령 황상에게는 문장을, 이학래에게는 과거 교육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맞춤식 교육이죠. 수업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서로 질문과 답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사는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실전형 교육에 힘썼습니다. 공부한 것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저술 작업으로 연결하도록 훈련시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산에게 배움을 얻는 존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산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은 강진의 제자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일정 부분 저술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48권 16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목민심서가 단 1년 내에 저술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사는 자신의 작업에 참여한 제자들의 이름을 저서에 모두 기록합니다. 스승의 이름 뒤에 감춰졌을 제자들의 역할이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논문 표절로 얼룩진 요즘 바로 새겨야 할 학자적 윤리입니다. 원래 다산의 친필본 수사본에 보면은 거기에 노노 고검주 같은 책을 보면 윤동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다고 이름을 써줬어요. 요즘 연락하면 공저라고 분명히 밝혀졌어요. 다산 100주년 서거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때 그 당시 그 선생님들이 책을 내실 때 활자본으로 내실 때 그 제자들 이름은 싹 빼버렸어요. 원래 다산의 뜻과 배치된 거죠. 다산의 유배 시절은 백성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산은 자기 눈으로 본 백성들의 풍습을 조선 시로 적습니다. 이는 곧 문화기자, 시대를 기록한 증거가 됐습니다. 예민의식, 이거는 전통적인 사대부들이 누구나 구호처럼 외치던 겁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까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맹자 이래로 입 달린 선비들은 전부 다 예민하는 걸 내세우지 않는 선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산에 이르러서는 그 맹자 이래로 내려온 예민사상의 실체를, 예민사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실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고 정말 농민이 이 나라의 근본임을 인식하고서 높을 고자에 세조자 바람풍자를 써서 높새바람을 고조풍이라 했습니다. 보리맥, 고개령자로 보릿고개를 표현하는 등 농어촌 생활상을 토속어로 묘사했습니다. 문온에 바람 불면 보리물결 장관이고 보리타자 갈 무렵에 모를 개다 꽂는다. 배추는 눈 속에서 새로 잎이 파랗고 병아리는 섣달에 솜털이 노랗다네. 개량 봄물엔 뱀장어들 풍족한데 작살실은 활선 푸른 물결 일렁이며 나아가네. 높새바람 높디 높아 일제히 출항하고 맞바람 기니 부니 배돌릴 시간이야. 당시의 선비들은 중국식 한자로 표현해야만 훌륭한 시로 쳐줬습니다. 다산의 주체적인 시는 다른 유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파격 그 자체입니다. 아시 조선인, 감작 조선시, 나는 조선인이니 조선의 시를 쓰리라.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의 정서를 조선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꼭 중국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이 녹새바람이니 맹령이니 보릿고개니 이런 시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백성의 풍습을 그리는 것이 조선시라면 어두운 사회상을 그리는 것이 사회시였습니다. 다산은 사회시를 통해 잘못된 시대를 고발합니다. 하나마나한 소리에서 벗어나 민중들의 구체적 삶을 목도하게 된 것은 강진 유배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산의 기양을 오지 않고 서울에서 일생을 화찬란한 관료생활로 끝냈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다산학이라는 그런 그 약자를 보듬고 참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려는 또 정말 사회 정의와 사회 평등을 부르짖는
다산의 사상이 과연 성숙되었겠느냐. 다산은 그런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그 참담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성될 수도 있다. 마을 풍색이 극도로 황량한데 아전놈 버터 한 자 어쩐 일로 아니 가나. 쌀떡이 진작 바닥났으니 무슨 수로 저녁밥 짓는단 말인가. 살아갈 길 없도록 만드니 사방 이웃들 함께 목매어 흐느끼네. 소잡아 포를 떠서 혼문세가에 바치나니 재가는 이로 말미암아 드러난다지. 한반도 남단 강진 땅에는 지방관과 아전들의 전횡이 특히 극성이었습니다. 다산은 시급한 것이 아전, 향리, 지방수련관의 개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귀양살이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술하게 시작해 해배된 이듬해 완성한 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논리는 관의 입장에서 나온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백성의 편에 서서 관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 관료가 백성을 지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처음에 정치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런 시작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깨우는 것이고요. 정치의 본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개혁, 사회의 개혁은 전부 다 처음에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이제 근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뿌리 내리게 하는, 그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올바른 세상을 위해 관리들의 도덕적 행동 강령을 강조한 목민심서. 이것은 기존 제도 안에서 권력자 개인의 윤리의식에 기대서 개혁을 꾀한 건데, 유배 기간 동안 썼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목민심서가 조선사회라는 나무의 가지를 건드린 것이라면 경세유표는 뿌리를 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유표란 말은 아시죠? 여러분 다. 유표라는 것은 원래 방례 초본이에요. 방례란 말은 뭔 말이냐면, 방은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예는 에티켓이 아니에요. 제도입니다. 제도를 총칭해서 예라고, 주례 하면 주나라 총제도를 예라고 그러고, 은예 하면 은나라 총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례의 초본을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예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경세, 세상을 경륜하는 유표는 뭐냐면요, 죽은 후에, 유언이란 말 있죠? 여러분 아시죠? 죽은 후에 표를 올려라 이거예요. 지금은 숨겨놨다가. 도대체 경세유표는 어떤 책이기에 살아서는 밝히지 못한 글이 되었을까요? 경세유표는 바로 국가개혁론이었던 것입니다. 쇠퇴하고 부패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 근본 제도부터 뜯어 고치자고 논술한 책인 것이죠. 이러한 다산의 국가개혁안은 연보에는 49건, 자찬 묘지명에는 48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에는 44건이 남아있습니다. 초본이었지만 다산에게는 백성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경세유표는 관직을 간소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꿀 수 없는 원칙은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당시는 권력 세습이 심각해 관리들의 아들은 그대로 관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불평등한 과거제를 개혁해 만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부국 강병을 주장했던 실학자답게 다산은 병력 강화에 대한 방법론도 제시합니다. 사창제와 상평법 등 사회보장제도도 제시해 복지정책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산은 국가제도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적인 주장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산이 경세 유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정전제, 토지제도입니다. 경세 유표의 대부분을 정전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제도가 바르게 되면 농민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겠죠. 그래서 다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마지막까지 토지제도입니다. 그거 다 농민들을 위한 것이죠. 그게 바로 애민이죠. 애민. 무엇보다 균분을 강조한 다산은 여전제를 꿈꾸다 한 발 결국 물러섭니다. 기본 원칙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즉 경자유전입니다. 여전제는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노동한 날짜만큼 생산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견 공산주의적인, 그러니까 농사를 함께 지어서 서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런 그 공동체,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은 둘의 협동조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꿈꾸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쓰여 있죠. 다산은 경세 유표를 통해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정전제인데요.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소유해 9으로 나누어 8개를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공동 경작하게 해서 그것으로 납세를 대신하게 합니다. 산이 많은 지형적인 문제도 고민했고 농민에게만 경작권을 주고 노동력도 감안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불평등한 토지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삼정문란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도였습니다. 이 진취적인 토지개혁안은 서구의 혁명가들의 업적과도 비견됩니다. 하늘이 한 사람에게 권력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루소의 사회개혁론. 그로부터 50년 뒤에 다산은 경세유표로 불평등한 토지 문제를 깊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마르크스는 불평등한 자본 집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본론을 펴냈습니다. 서구의 혁명적 사상들과 다산은 50년 터울로 한결같이 민중이 잘 사는 나라와 세상의 변혁을 꿈꾸고 이끌었던 겁니다. 당대 금소로 통했던 경세유표 또한 잠시나마 이 땅을 밝혔던 민중의 혁명과 연결됩니다. 다산 사후 24년, 전라도 고부 일대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재물을 억지로 빼앗자 끝내 분노가 폭발하여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작은 봉기의 불씨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반봉건과 반외세를 외치며 혁명이라는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벼슬 팔아먹고 아주 그 백성들을 타막하고 그 착취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살아오고 그러면서 그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유학자들이 대개 다 동학에 가담하면서 동학의 우두머리가 접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동학농민혁명은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지만 안으로는 갑오경장, 밖으로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동학혁명이 이후에 다른 혁명과 사건에 영향을 준 것처럼 어딘가에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된 사상이 있었을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하나의 흐름이 된 실학의 기본 사상, 특히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무슨 혁명이 목표를 걸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목표를 걸고 민중일은 그냥 밀라는 야 이것들 뭐 두드러 부시자 이놈들 뭐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사상적인 이념 보이지 않는 이념 토양이 있는 겁니다. 아까 불란성혁명이 다시 말하자면 문예부흥운동이랄지 대몽주의운동이랄지 종교육이 있듯이 동학혁명도
그러한 사상적 토양이 있었다. 그게 실학운동이다. 타산이 꿈꾸던 이상세계, 백성을 위한 국가를 만들자며 썼던 경세유표의 세상을 동학 농민군들도 그렸던 것이죠. 실제로 1895년 동학혁명을 진압한 뒤 관군은 다산 유배지 부근의 민가와 만덕사, 대둔사 등의 사찰을 수색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비결이 녹두일파의 비적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시대의 부조리를 깨닫게 한 혁명의 교과서이자 혁명군의 부적 역할을 했던 정다산 비결, 바로 경세유표였습니다. 정다산 비결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타산의 저수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바깥에 나오기에는 아직 위험한 책. 다산은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경세유표를 문화생인 이청과 버신 이순에게 줬습니다. 이 책은 결국 동학혁명을 이끈 전봉준과 김계남에게 전해집니다. 이 과정을 강진읍지 명승초의전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기록했던 강진읍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동학의 진원지인 전라도로 유배를 왔다는 점, 아직 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던 농민들이 근대적 사고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 동학 농민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비결이란 바로 당대의 금서 경세유표가 그려낸 세상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여기저기 그때 전라도 일대 퍼져 있으니까 제자들이 벗겨가고 또 벗겨가고 해가지고 퍼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 뭐 토지 제도라든가 계획고 고치자 이러면 안 돼. 경세권은 좀 고치고 바꾸자는 이야기거든. 이거 뭔가 고치지 않고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지식인들 사이에서 스며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타산의 고향, 경기도 남양주 두물머리.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타산에게 모였듯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합수점입니다. 18년 유배 생활, 전남 강진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타산이 고뇌 속에 그려낸 세상은 꿈에 그리기에도 너무 일렀습니다. 타산이 회갑되던 해에 지은 자신의 호는 사암입니다. 기다릴 사자, 집 암자. 다음 시대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전에 자기의 정신, 자기의 학문 업적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시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정신으로 자기 호를 지은 게 사암이에요. 오로지 백성을 위한 세상을 꿈꾸던 그에게 필요한 건 단지 변혁과 개혁뿐이었습니다. 청렴한 공무원,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 참 지식의 제조기 503권을 썼단단 말이야. 에? 그것이 다산의 특징이 아니에요. 훌륭한 공무원 특징이 아니에요. 그분은 혁명적 사상가란 말입니다. 그걸 은폐하다시피 한 거예요, 오히려. 사암 정약용. 그가 기다리던 세상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까? 그가 말한 백성들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사암 정약용. 이 위대한 혁명적 사상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